이렇게 하니까 보험료는 10분의 1로 줄고 보장 혜택은 2배로 늘어나고 그다음 매월 17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고요. 별 볼 일 없는 저축성법 해약했더니 5천만 원의 목돈이 생겼습니다. 보험을 잘 다이어트하면은 보험료도 줄이고 보장 혜택은 늘리면서 목돈도 하나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노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절세 상품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절세 상품을 먼저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은데 제가 그걸 다 정리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절세 상품이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 초창기에 직장 들어갔을 때보다 지금 뭐 월급이나 모든 돈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산을 많이 모았다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는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필수 소비가 증가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직장 초년병이었을 때는 집에 한 가구에 전화 한 대 있었습니다. 전화 한 대.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전화에다가 삐삐가 하나 더 있어야 됐었고요. 조금 더 지나니까 삐삐는 없어지고 스마트폰 4대, 가족이 만약에 4명이라면 4명의 스마트폰이 필요했고요. 지금은 4개의 스마트폰에다가 뭐 아이패드, 노트북까지 더 필요하게 됐죠. 기존에 10만 원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지금 한 100만 원, 2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필수적인 소비가. 그것뿐이 아니죠. 뭐 공기청정기도 이제 필수적인 소비품이 돼버렸고, 뭐 여러 가지. TV도 조그만 게 아니라 대형 TV가 이제 일반적인 필수 소비가 돼버렸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필수적으로 소비했던 소비량 자체가, 소비 규모 자체가 굉장히 늘었다는 점.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불어나지가 않죠. 또 한 가지는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은 뭐 2%다 3%다 그 정도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집을 살 때, 집을 산다고 하면은 뭐 2년 지나면 집값이 2% 4% 올라가니까 막 1억 2억 이렇게 3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2, 3년 만에 내가 모아놓은 돈이 2억 3억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죠. 외식비 갑자기 팍팍팍 올라가죠. 사교육비 매년 10%씩 평균 10%씩 상승한다고 합니다. 내 월급은 3%씩 올라가는데 사교육비는 10%씩 상승하죠. 이러니 돈은 자꾸 버는데 내가 써야 될 돈은 점점 그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돈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축 중심으로 돈을 모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는 높아지고 필수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2%짜리 3%짜리 저축해가지고 무슨 내가 자산이 모아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어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100만 원짜리 사고 싶은데 이걸 참고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해서 3년 동안 저축을 했더니 예금이자 3%씩 가지고 9만 원 더 들었습니다. 100만 원 넣었더니 3년 후에 100만 원, 109만 원이 됐어요. 근데 3년 후에 휴대폰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이 15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9만 원 이익 봤지만은 사실 내 구매력은 41만 원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돈이 부족하죠. 마지막은 비효율적인 지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당 지출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뭐 여기서 과도한 사교육비, 과도한 명품 소비, 과도한 보험료, 이런 것들이 저는 허당 지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투자 재원을 없애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4가지 때문에 열심히 버는데도 돈이 안 모아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허당 지출 3가지는 과도한 사교육비, 과도한 보험료, 과도한 명품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과도한이란 말입니다. 사교육비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사교육비, 자기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사교육비 지출한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것은 문제이다. 보험 가입하는 거 당연합니다. 위험에 대한 경제적 준비로서 보험 가입하는 건 정당한 건데 과도한 것이 문제다. 명품 소비, 부자가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이 명품 소비하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경제적 역량을 초월한 과도한 명품 소비,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4명 중 1명이 사교육비가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소팅을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한 월 사교육비가 400만 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200만 원, 400만 원. 한 명에 100만 원이니까 2명이면 2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좀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은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참. 그런데 그 정도 여력이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뭐 자산도 많고 매월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벌고 그런 사람들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쓰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500만 원, 600만 원 버는 사람이 300, 400, 200, 300 이렇게 쓰는 것은 굉장히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라고 하면, 과도한 사교육비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50만 원만 저축이나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내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쓴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50만 원만 매월 사교육비 중에서 50만 원을 들여서 만약에 적립을 한다, 정기적금에 넣는다고 하면은 16년 동안 1억 2천만 원이 쌓입니다. 만약에 펀드, 반도체 ETF를 넣었다고 하면은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과도하게
그 사교육비를 쓰신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50만 원만 줄여서 이렇게 그 자녀를 위해서 적금이나 펀드를 넣어서 자녀가 대학 졸업할 때 1억 또는 2억 원을 준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자립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 자기만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겠고요.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 좀 그 정도만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허당 지출은 과도한 보험료인데요. 금융소비자연맹이라는 데서 보도자료 낸 것에 보니까 우리나라 가구당 매월 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무려 103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험료로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200만 원 이상 보험료 내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직장 생활 좀 버젓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보험을 되게 많이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서도 근무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한 20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는 한 친구를 제가 설계를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그 친구 보험을 봤더니 보험료를 한 달에 한 190만 원 정도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게 되게 많아요. 보험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업비로 한 10% 정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저축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장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짰는데 190만 원을 한 18만 4천 원을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0분의 1도 줄이면서 보장 혜택은 2배로 증가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유자금이 170만 원이 매월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은 매월 보험료 내고 쓰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을 쓰고 있었던 친구거든요.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많이 내고 생활비 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교육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보험료는 10분의 1로 줄고 보장 혜택은 2배로 늘어나고 그다음 매월 170만 원의 여유자금이 생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중에서 저축성 보험, 별 볼 일 없는 저축성 보험 제가 해약하라고 했거든요. 해약했더니 5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5천만 원의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보험을 잘 다이어트하면은 보험료도 줄이고 보장 혜택은 늘리면서 또 목돈도 하나 만들 수가 있고 매월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연금저축이나 아니면 IRP 같은 데 넣을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팅하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만약에 계속 190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하면은 5년 후에는 보험료만 1억 1천만 원 내게 되고요. 10년 후에는 2억 3천만 원, 20년 후에는 4억 5천만 원이나 보험료로 내요. 그런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어. 보험에 다 묶여 있어. 쓸 수가 없어. 지금 당장 다 보험에 묶여 있으니까 대부분 보험의 만기가 종신이 돼 있어가지고 중간에 빼면 다 중도해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세팅한 대로 보험료 18만 4천으로 10분의 1로 팍 줄이고 주로 이제 보장성 중심으로 제가 세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적금 170만 원을 적금해 넣는다. 190만 원 중에서 18만 4천 원만 보험료를 쓰고 나머지 한 17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적금을 넣으면 5년 후에 1억이 되고요. 10년 후에는 2억, 20년 후에는 4억이 됩니다. 해약 환급금 5천만 원, 그거 5년 지나면 6천만 원 되고요. 10년 지나면 7천만 원, 20년 지나면 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세팅하면 20년 후에 이거 보험 세팅만으로 5억 원이 생깁니다. 5억 원이.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보험을 잘못 가입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이 내고 실제로 내가 써야 될 때 못 쓰게 되고 내가 죽어야지 결국 돈이 나오는 이런 경우로 되는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살아있을 때 요즘에는 노후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중요한데 이렇게 유동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허당 지출 세 번째가 과도한 명품 소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자기 월급이 한 3배 정도 되는 명품을 잘 사시더라고요. 계속 사셔. 그래 돈이 꽤 월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여유가 있고 내가 명품을 사도 나의 생계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루이비통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산들 무엇이 뭐 어떻고 페라리 자동차 3억 7천만 원짜리 산 것을 산들 뭐가 어떻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이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루이비통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루이비통을 사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루이비통 주식을 사는 게 낫겠다. 루이비통 주식. 그러니까 루이비통의 소비자가 되지 말고 루이비통의 주인이 되라. 만약에 1,000만 원 루이비통 가방 1,000만 원짜리 대신 1,000만 원 루이비통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면은 5년 만에 147% 수익이 나가지고요. 1,000만 원 2,480만 원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주식은 계속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아주 명품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루이비통 가방을 5년 동안 갖고 있다. 5년 후에 그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요? 굉장히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가져가면은 내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리고 주가도 올라가니까 경제적으로도 더 좀 이익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페라리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주식을 산다. 주식을 사가지고 5년 동안 3억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무료 페라리도 5년 동안 168%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짜리 자동차를 사가지고 5년 동안 있으면 아마 그 5년 후에 감가상각이 된 그 자동차는 별 볼 일 없겠지만은 주가는 3억짜리가 8억 원이 되는 그런 기염을 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명품 주식, 아니 명품 갖고 있다고 부러워할 거 없고요. 저는 명품 주주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험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험은 내가 여유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내가 부자 수준인가 아니면 중산층 수준인가에 따라서 가입할 보험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내가 만약 부자다, 나는 진짜 뭐 생계 같은 것은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부자고 여유 자산도 많다, 이런 분들은 절세 중심의 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절세 중심. 절세하기 좋은 보험은 어떤 거냐면 저축성 보험 또는 변액보험, 종신보험, 10만 원 초과하는 보험, 좀 보험료가 많은 보험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10년 지나가면은 비과세,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되고, 변액보험 같은 경우도 길게 가져가면은 좀 그 투자성 자산이 수익이 많이 나서 수익이 날 수가 있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상속 재원, 나중에 돈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못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종신보험 가입해서 그 종신보험을 통해서 나온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나는 부자 수준이 아니고 한 중산층 정도다, 이랬을 때는 절세보다는 보장 중심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보다는 좀 보험료가 적은 보장성 보험이 더 좋고요. 변액보험보다는 정액보험이 좋고요. 종신보험보다는, 그러니까 죽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보다는 생존보험, 살아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그런 보험이 좋고요. 10만 원보다 조금 10만 원 미만인 보험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보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저는 항상 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하면요, 보험료가 굉장히 쌉니다. 뭐 한 10,000원 내입니다. 10,000원 내.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면은 뭐 5만 원, 10만 원 할 게 인터넷을 통하면은 한 10,000원 내의 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로 가입하는 보험은 예를 들어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 보장성 보험, 다른 것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 중에서도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런 거 30대 수준이면요 한 3만 원이면은 해결할 수 있고요. 저처럼 50대라면은 한 7, 8만 원 정도라면은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보험담화라는 인터넷으로 보험 사이트가 있거든요. 저가 뭐 보험 팔려온 사람 아니고요. 여기에 관계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이 큰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성비 좋은 보험을 가입하려면은 이런 데서 10,000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되는 보험을 가입해도 보장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노후의 소득이란 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금소득하고 금융소득이 많죠. 노후에 만약에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연금, 그리고 내가 어떤 금융자산에 넣어놨으면은 금융소득, 요게 이제 주로 세금이 과세되는 그런 부분인데, 첫 번째 연금소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금소득이 만약에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3.3%에서 5.5%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초과하면은 최고 49.5%까지 세율이 매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연금,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그런 상품 있죠? 그런 것들이 연간 내가 받는 금액이 1,500만 원이 넘을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율과세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수령 기간을 연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받을 것을 20년 받는 걸로 바꾼다든지 30년 받는 걸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연간 수령액이 적어지겠죠. 연간 수령이 적어지면 1,500만 원 이하로 되면은 세율이 3.3에서 5.5% 아주 낮은 세율로 적용되니까 유리하겠죠.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소득에서 15.4%로 과세하거든요. 그런데 연금소득은 3.3에서 5.5%로 과세하니까 굉장히 세율이 낮잖아요.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령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수령 시점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저축도 있고 IRP도 있는데, 연금저축은 55세에서 65세까지만 받고, 예를 들어서 IRP는 75세에서 뭐 85세 뭐 이렇게 그냥 기간을 좀 달리해서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연금소득 1,500만 원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내 연금 조회하면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후가 되면은 이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을 자주 도회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연금 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인가 아니면 미만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절세 전략을 짰는데 수령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또는 수령 시점을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절세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노후 관련해서 금융소득으로 이제 어떤 금융상품에 넣었을 때 이자 배당 소득이 나오죠.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배당 소득을 말하는 건데 이자소득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만 이자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다른 소득까지 다 합산해서 최고 49.5%까지 세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은 어떤 상품이 좋겠습니까? 과세 안 되는 비과세 상품, ISA라든지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든지 뭐 조합예탁금이라든지 이런 비과세 상품에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과세 보험도 있습니다. 뭐 저축성 보험, 뭐 종신형 연금 같은 거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로 만들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노후의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노후에 소득도 없는데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면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은 건강보험료가 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비과세 상품 또는 연금계좌 같은 그 절세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절세 상품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절세 상품을 먼저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은데 제가 그걸 다 정리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절세 상품이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이 9가지가 있고요. 소득공제 상품이 3가지, 세액공제 상품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이걸 먼저 가입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노후가 되면요, 사실은 세금도 비용이잖아요. 소득이 있을 때는 뭐 세금 내는 게 큰 부담이 아니지만은 나중에 노후가 돼가지고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세금 내는 것도 부담이니까 이런 가능한 비과세 상품, 소득공제 상품, 세액공제 상품 중심으로 상품을 설정하면 나중에 연금에도 도움이 되고 세금, 절세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송영욱 TV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노후에는 지출을 줄이는 게 좋죠. 왜냐하면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지출에는 제가 볼 때는 2가지 종류의 지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소비성 지출이고 또 하나는 투자성 지출입니다. 소비성 지출은 내가 뭐 음식 먹고 술 먹고 그런 것처럼 먹으면 없어지는 거, 내가 쓰면 없어지는 게 이제 소비성 지출이고요. 투자성 지출은 없어지는 거지만 그게 나중에 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 능력을 키우는 지출, 자기계발. 내가 어떤 직장을 재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어떤 뭐 책을 본다든지 학원에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 능력을 키우는 지출이죠. 이런 것은 저는 돈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지출이지만은 투자성 지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출.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해도 좋다. 조금 늘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내 건강을 지키는 지출, 뭐 운동할 때 레슨비라든지 뭐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생명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요, 노후에 돈 들어가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사실 아파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젊었을 때는 아파도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으로 해결되는데요. 노후에는 아프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안 아픈 게 굉장히 크게 돈 버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건강을 지키는 지출은 아끼지 않아도 된다. 물론 과도하게 내 능력 범위 내로 쓰는 건 문제겠지만은 내 능력 범위 내에서 건강을 지키는 지출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 감성을 깨우는 지출, 취미 활동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 돈만 벌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좀 행복하려면은 내 감성을 깨우는 지출, 취미활동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나의 행복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성 지출에 해당되는 그런 나의 능력을 키우는 지출, 또 나의 건강을 지키는 지출, 나의 감성을 깨워서 행복하게 하는 지출 이런 것들은 뭐 줄이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후와 관련해서 비효율적인 지출을 발견하고 통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 생활, 뭐 노후가 아닌 때라도 지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출 통제를 위해서 가계부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실천들 잘 하시나요? 저도 은행에 있을 때 가계부를 은행에서 만들어가지고 고객들한테 선물로 주기도 하고 저도 가계부를 써봤는데 몇 달 못 쓰겠더라고요. 그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가계부는 못 쓰지만은 지금은 월계부라고 해서 월 한 번씩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산검진표하고 현금수지표라는 건데요. 제일 처음에 쓸 때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자꾸 쓰다 보면 한 10분 내에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산검진표는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하시죠? 대부분 다 정기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왜 하는 겁니까? 사실 내가 건강한지 않은 것도 확인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내 건강 체크해가지고 그 부분을 뭐 치료를 받는다든지 어떻게 보완하는 거잖아요. 자산검진은 왜 안 하십니까? 우리가 평생도록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자산검진도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산검진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산이 내가 건강한지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한번 보는 거고요. 현금 수지표는 뭐냐면은 매월 내가 현금 얼만큼 벌어들였는지, 그리고 얼만큼 쓰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검진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산검진표 한 달에 한 번씩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표 하나 만들 때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수치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요 표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엑셀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은, 첫 번째 자산 항목에는 금융자산하고 실물자산을 나누어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은 예금이 얼마고 펀드가 얼마고 주식이 얼마고, 하여튼 금융기관에 모아놓은 자산이 있죠. 그걸 한번 다 정리해 보고요. 실물자산은 이제 금융자산 이외의 자산이죠. 뭐 주로 이제 주택, 토지, 뭐 일단 미술품, 뭐 이런 것들이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항목에는 부채를 적는 겁니다. 부채.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있으면 은행 대출 넣고, 또는 뭐 사적으로 빌린 돈이 있으면 사적인 대출 금액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순자산에는 그냥 별도로 정리할 건 없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죠. 그거 그냥 그대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적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 집 자산에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단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노후가 되면요, 금융자산이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만 많이 있으면 돼. 부동산을 쪼개서 팔면서 내가 생활비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많아야 됩니다.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금융자산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금융자산하고 실물자산의 비중이 50대 50으로 맞춰지고 있는가? 물론 젊었을 때는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의 비중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50대 50으로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자산검진표를 써보면 이걸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집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부채 수준은요, 자산 대비 30% 이하인 게 좋습니다. 자산 대비 30%가 넘는다? 이거 좀 위험해집니다. 노후가 될수록 점점 위험해지니까, 내가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 부채가 지금 3억이죠. 3억은 어느 정도 되죠? 30%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나 부채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집 순자산이 얼마인가? 지금 자산이 8억 중에서 부채가 3억이니까 순자산은 5억입니다. 그런데 나는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목표 10억 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목표 기간은 20년, 60세 되는 시점에 10억 원이 됐으면 좋겠고, 목표 지금 달성률은 10억 중에서 지금 5억 정도 순자산이 있으니까 50% 달성됐죠?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표 만들 때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다음 달부터는 이 표에 수치만 집어넣으면은 이게 바로 나올 수 있게 엑셀을 좀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부채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내 자산이 건전하지 않은 거죠. 내 건강으로 보면은 건강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자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적다 그러면 내가 자꾸 지금 노쇠해진다, 자산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검진표를 매달 말일날 한번 여기다 수치를 한번 대입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산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중이 얼마인지, 우리 집 부채는 얼마인지, 그다음에 순자산은 내가 목표 자산 대비 얼만큼 지금 달성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런 거 체크해 보는 게요, 결국 내 자산을 불리게 만듭니다. 이런 거 체크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해요. 그래서 똑같이 월급을 받아도 어떤 친구는 10억 벌었는데 어떤 친구는 그때까지 1억 못 벌어요. 이런 거 체크하는 거의 차이입니다. 세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현금 수지표도 하나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것도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달 들어오는 현금 유입이 얼마나 되고 또 나가는 현금 유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냥 정리해 보는 겁니다. 현금 유입 항목의 왼쪽에는 주수입이 얼마고, 그다음 부수입, 예를 들어서 뭐 알바를 한다든지 추가 월급 외에 추가로 들어온 돈 있다면 거기다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 나가는 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내가 투자 저축하는 돈이 있고, 그다음 소비하는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에는 고정 투자로 얼마, 변동 투자로 얼마, 지출에는 고정 지출 얼마, 변동 지출 얼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집의 소득이 매월 얼마씩 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내 월 수입 목표는 내가 500만 원이라고 산정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내가 달성하고 있는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집 수지, 우리 집 돈, 월 소득에서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중에서 저축과 지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저축을
60, 지출을 40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만큼 필요한지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겠죠. 매월 목표를 500만 원을 하고 투자는 예를 들어서 40%, 지출은 60% 이렇게 딱 정해놨다고 하면은 매월 체크가 되죠. 그리고 내가 그걸 체크했는데 그게 달성 못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달성 못했는지 한번 반성하게 되고 다음 달에는 더 분발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것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진짜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돈 잘 불리는 제 고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보니까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이런 세팅을 잘하십니다. 자산 세팅, 이런 월급 세팅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좀 더 응용을 해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 본 게 지금 자산검증표하고 현금 수집표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양식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3달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 자산 증가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착이 되면요 평생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의 자산도 안정되고 노후 자산 자연스럽게 쌓이게 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계속 가난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계속 안 되는 이유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되는 방법이 있는데 계속 안 되는 이유만 됩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분들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도 되는 방법을 계속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버는 돈 이런 것들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정한 돈으로 자산을 많이 모으고 어떤 사람은 그 일정한 돈을 가지고 계속 써버리는데 급급하고 그러면서 매일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이유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산을 불릴 수가 없습니다. 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자산도 불릴 수가 있고 노후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책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은퇴 세팅법, 이것은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쓴 책인데 한번 보시고 안 되는 이유보다는 되는 방법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